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새벽입니다. 전생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이 몸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만 새벽 방송을 그래서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황당한 뉴스가 있었죠. 이 김어준의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민주당이 상당한 허구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무슨 뒤늦은 북치는 소리입니까? 우선 김어준이 공인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앞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통방송에서 장기간 앵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김어준, 뒤에 제 방송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직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김어준이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주 엄청난 발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측에 암살조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정말 폭탄 같은 소리입니다. 그 폭로에 등장을 한 인물은 처음엔 13명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는 모두 15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사람은 바로 둘이었죠. 이재명과 한동훈. 이재명과 한동훈을 체포를 한다. 그 중에서도 당시 계엄군 측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를 가동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 또 아닌 한동훈이 본회의장에 당시에 들어가 있었던 것도 일종의 피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그 뒷얘기는 더 듣고 싶지 않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동훈이 거의 즉각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외친 것은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동물적인 반사작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 암살조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열흘이 지나서입니다. 그는 왜 과방위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을까요? 이런저런 상황이 보도가 되지 않아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김어준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어제 17일 알려졌습니다. 김어준이 국회 과방위에서 진술한 날짜는 13일입니다. 김어준은 당시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자기가 입수한 제보가 있다. 그러면서 암살조라는 말을 최초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김어준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처음 받은 제보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조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발동을 하고 중요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그런 등등이 아니라 처음부터 암살조가 가동이 된다. 이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어준이 말한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엄군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한다. 조국 대표, 양정칠 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 등이 체포가 돼서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 방점은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 그 다음 아주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발견을 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 남북 관계로 완전히 전국을 전환시켜버리겠다. 이런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그의 진술에 북한이 이처럼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 수괴가 될 판이니 말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김어준은 한동훈 대표 사살은 그가 북한의 소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구출 작전의 목적은 호송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서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려 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그러면서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를 탑재해 미군 등 공격에 사용하다 등의 제보도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아마도 북한산 무인기를 탑재한다 이런 표현은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어떤 부품들을 탑재를 한다. 아마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김어준은 이런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제보에 대해서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걸까요? 김어준은 또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아주 놀라운 진술 내용입니다. 당장 미국이냐 영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김어준의 말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말입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김어준의 진술을 워낙 허황된 소리다 이렇게 봤으니까 확인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본인도 아마 자신의 진술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해서 철저히 자신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하는 취지로 포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출처를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뢰성을 듬뿍 높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당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날 김씨 제보자가 미국이냐 하는 질의에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측이 지난 14일 작성한 내부 문건이 또 이렇습니다. 한동훈 사살과 조국 양정칠 김어준 호송부대 습격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한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판단을 유보한다. 그럼 사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부 문건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한 군복 매립 공작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또는 무장공비는 피하 식비를 어렵게 하기 위해 통상 민간인 복장 또는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며 남북 대립 역사상 침투한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설령 북한군이 그런 소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군복을 입고 오지는 않을 테니까 가령 이쪽에서 북한군으로 위장을 한다고 해서 북한 군복을 굳이 땅에 파묻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민주당의 문건은 또 암살조가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폭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 부대장이 내란 세력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부대가 계엄 당시에 부대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 암살조의 침투를 돕고 침투한 암살조가 부대 안에서 합동 근무하는 미군 5명 정도를 사살한다는 시나리오였다. 참 놀라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계엄 당시 경계 근무 강화 지시를 2차례 발령을 하는 등 부대 경계를 느슨하게 한 사실이 없고 최근 시설 공사 관계로 당일 야간에 합동 근무하는 미군도 1명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 부대장이 내란 세력과 내통을 했다면 부대 실정을 이 정도로 몰랐을 수가 없다. 그 뒤에 이 민주당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14일 날 쓴 겁니다. 13일 날 김어준이 과방위에서 진술을 했고 14일 날 민주당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해당 부대장이 진입구됐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죠. 이 진입구됐다에 가담을 해서 암살조를 들여보낼 생각이었으면 부대 경계 강화 또는 완화 여부에 상관없이 암살조를 쉽게 부대에 들여올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부대 경계를 느슨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 민주당의 이 리포트도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김어준의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자기 부대 내에서 미군이 사살됐을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절대 감내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대 안에서 만약에 미군이 사살을 당했다 이런 데 있으면 난리가 났겠죠. 문건은 계엄군이 북한산 무인기를 탑재해 미군 등 공격에 사용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인기의 무기 탑재라는 주장부터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 북한 무인기에 무인기를 탑재하려 한다는 것은 아마 북한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려 한다. 이 잘못된 표현이었을 겁니다. 문건은 또 북한은 물론 전 세계 공격용 무인기의 절대 다수는 따로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자폭형 무인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저도 이 무기 체계를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무인기에 무기를 따로 탑재해서 뭐 가령 기총수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무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자체가 하나의 자폭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인기가 워낙 소형화되고 경량화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포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별도로 무기를 탑재하는 방식의 무인기는 2023년 공개를 한 시제품 수준의 세별 구형밖에 없다. 그런데 세별 구형은 전투기 수준의 대형 기체로 은밀 공작 목적에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별 구형은 전투기 크기의 그런 무인기다. 그래서 거기 무기를 탑재를 하고 만약에 침투를 한다면 글쎄 그건 좀 이상하다. 이 주장입니다. 자, 이제 김어준 진술, 정확하게는 김어준 괴담에 대한 민주당의 총평이 이렇습니다. 이 김어준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서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무기체계, 현재의 군사 지식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자들이 일부 과거 자기가 경험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엉뚱하게 소설을 쓴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기술을 덧붙였습니다. 주장의 상당수가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그런 공작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이 김어준의 과방위 진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죠. 이런 진술이 우리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김어준의 진술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만약에 허위 사실일 경우에 그 사실을 누가 처음에 발설했는지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데 말입니다. 자, 다른 문제입니다. 구속된 김용현이 구속된 살인관들은 불법 구속이라는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했습니다.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이 됐죠. 내란죄 연루가 돼서 전 국방부 장관을 면직을 당한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을 한 겁니다. 김용현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계엄 선포 당시에는 말입니다. 그가 변호인을 통해 낸 이번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는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 쉽게 말하면 김용현은 아직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충암파 3명 중에 한 명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김용현은 이번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짰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용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이런 어리석은 국방부 장관이 있나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구속한 사실에 대해서 우선 그 죄명이 내란죄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내란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비상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송을 찾아서 제가 내란죄라고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양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 김용현은 대통령과 여러분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사태에서 유일하게 석고대죄를 해야만 할 사람을 꼽는다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김용현을 꼽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쓴 김용현이 주장은 솔직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있고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 모두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지금 3명의 사령관뿐 아니죠.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방첩사령관은 이른바 중앙파 3명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죠. 아주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시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더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자신은 그걸 거부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김용현은 잘 몰랐을 겁니다. 구속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또 한 사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러니까 겸사령관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도 이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모두 다 놀랍게도 내란죄에 연루됐다 이겁니다. 이 대한민국 사법부 왜 이럽니까? 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짚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까지 왜 내란죄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자,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김용현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비상계엄 전체 을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자, 다음 얘기입니다. 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 주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서 탄핵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의 모든 그 위원 결정, 그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6명이,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위원 결정이 나오고 탄핵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6명만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 자기들이 낸 탄핵들을 시간을 질질 끌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를 해놓고 그 심판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3분을 공석인데도 임명하는 것을 방해해 왔습니다. 본인들 몫을 추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들어가니까 다급해진 것은 민주당입니다. 6명 전원이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파면은 불가능하니까 빨리 3명을 공석인 3명을 빨리 추천을 하자.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전 정부 이 민주당 문재인이 임명을 한 진보 성향의 헌재 재판관 2분, 그리고 또 중도 성향 또한 2분이 있다고 그러죠. 이런 분들에다가 자신들이 이번에 임명을 하는 2분 합치면 6명은 당연히 충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파면이다. 이런 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인 업무에 한정이 된다. 예컨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라든가 장관을 임명한다라든가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가 보내오는 특검 법안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본다. 물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과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번에 양곡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죠.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좀 더 수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헌법재판관, 장관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적극적 행위는 과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을 저는 지지합니다. 권성동이 17일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구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구리가 아니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죠. 권성동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권성동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면서 자신들이 탄핵을 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아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느냐. 그래서 공백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권성동이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했어야 되겠느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곧 결정을 할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게 된다면 그 임명을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헌법재판관 9명은 완전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한결 용이해질 겁니다. 9명 중에 6명만 찬성을 하면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6명대로 헌법재판관이 굴러가야 되고 그중에 4월 15일 2사람이 또 임기가 끝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그 6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도 2분이나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재판관은 자기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법적인 양심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판결할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6명 헌법재판소 체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가 현재 송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이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헌재는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우편, 그러니까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온 나라 행정 시스템, 이 온 나라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전자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온 나라 행정 시스템 전자 방식으로도 대통령실에 통보를 했다. 이진 공보관은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 요청서 등은 이미 송달이 완료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12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 등 이 변론과 관련한 기일은 생중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짧습니다. 근데 짧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뿐인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입니다. 이렇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 그 뒤에 나온 비판도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쌓여갑니다. 저는 순리를 생각합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법자가 그렇죠.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법자가 물색의 삼수변에 그리고 그 간다. 물이 흘러내려간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순리를 어느 누구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재명의 범법 행위를 누가 감출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